네,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3회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적절한 것은 이런 문제죠. 항상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고요. 문화유산으로 보는 땡땡땡 문화. 일본 열도에서. 자, 일본 나왔죠? 그럼 여러분 이거 사실 다른 건 읽을 필요도 없이 바로 4번 찾을 정도로 공부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한반도에서 청동기 철기 제작 기술과 벼농사 기술이 함께 전해졌다. 야요이 문화가 되겠죠? 자, 2번도 역시 여러분, 1번을 보고, 2번과 4번을 동시에 찾을 수 있겠지만, 여기 이제 청동기라고 나오니까, 1번만 읽으면 안 되겠네요. 2번 때문에. 청동기가 있으니까, 청동기 철기 제작 기술을 이해했으니까, 4번. 이 청동으로만 제작한 이 종을 찾아야죠. 동탁을 찾아야죠. 나머지는 이제 계속해서 나왔던 거죠. 이건 이제, 상해 청동기가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허무드 문화. 돼지 모양이 그려진 토기가 되겠죠. 제가 좀 목감기가 걸려서 목 상태가 좀 좋지가 않은데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2번 가 황제가 제위하던 시기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라고 나옵니다. 자, 가는 주변 국가와 전쟁을 벌여 영토를 대대적으로 확대했지만 후유증으로 재정이 크게 부족해졌다. 사실 이 문장만 읽고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무제입니다. 무제. 이에 소금과 철을 전매하고 한에서 소금과 철 전매 제도를 실시했죠. 그리고 균수법, 평준법을 보면은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균수법과 평준법은 어떤 제도였죠? 이건 여러분 대상인의 이득을 국가가 대신 가져가는 제도였었죠. 상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물건을 떼어다가 이 지역에는 사과가 없어요. 다른 지역에 사과를 사다가 이 지역에 파는 거죠.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사과가 사과가 비싸요. 사과가 싼 지역에서 사다가 이 지역에서 파는 사과 가격보다 낮게 팔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 물가 조절이라고 하는 개념은 거리 그리고 시간 이 두 가지 개념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거리에서의 물가 조절과 시간으로서의 물가 조절 이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물가 조절을 상인들이 대신할 이런 물가 조절을 국가가 해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균수법과 평준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건 여러분 상업 억제책이었고요. 그래서 무제는 상업을 억누르는 그런 정책을 취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무제 때는 장거리 파견에서 실크로드가 열림에 따라 새로운 무역로가 열려서 상업이 활성화되던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상업이 활성화되면서 상업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이것을 어디에 투자했다? 지금이나 예전이나 남는 것은 땅이죠. 땅에 투자를 하면서 호적으로 변실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었죠. 자, 그래서 한 무제는 오경바스를 두고 태학을 설치. 특히 여러분 이 한 무제 때 동중서라고 하는 유학자가 건의를 해서 이 유학의 국교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무제 때 이야기를 한번 보자면 무제는 기원전 141년에서 기원전 87년까지 제위했던 사람이 되겠어요. 그 사이 시기를 보면 되겠죠. 기원전 2세기에서 1세기입니다.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전 1세기. 아스카 문화. 이건 삼국의 불교 문화를 수용해서 일본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가 꼽혔죠. 이 아스카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6세기에서 7세기가 되겠습니다. 삼국시대 겹치죠. 그 다음에 흉노가 초원 지역을 지배했다. 네, 요거 해당이 되겠죠. 연도를 여러분 정확히 모르더라도 이 한을 건국한 고조가 백등산에서 흉노에 포위되었다가 결국 항복을 하고 이후 이제 황실의 여인을 계속 바치고 조공을 바치기도 했었죠. 물자를 바치기도 했었죠. 그 사실을 기억하면 기억을 이제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 디귿 고조선이 중개무역으로 성장했다. 그죠?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였던 고조선은 한 무제의 침략을 받고 멸망했습니다. 기원전 108년이었죠. 고조선의 왕은 우거왕이었고요. 위만의 손자였는데 약 1년간 이제 수도였던 왕검성에서 항쟁을 하다가 결국 항복을 했습니다. 내부에서 이제 배신이 있었죠. 그 다음에 리을 한반도에서 고구려는 삼국이 세력 다툼을 벌였다. 삼국 간 항쟁이 이제 본격화되던 시기는 4세기부터죠. 4세기부터 이때부터 본격화됐어요. 이제 보통 여러분들 거기서부터 아마 많이 배울 겁니다. 4세기에 고국천왕이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고 고국원왕이 전사한 부분 있죠. 그 부분부터 아마 많이들 배웠을 겁니다. 네, 답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3번 가, 나 인구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면 먼저 나부터 봅시다. 나. 주몽이 부여족의 일부를 이끌고 졸본 지역으로 남하했다. 자, 그러면 중요한 부분 한국사에서 부여에서 갈라져 온 사람들이 고구려를 건국했고, 그죠? 주몽을 위시로 한. 그래서 이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 집단의 일부가 또 한강역으로 내려와서 백제를 건국했다.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는 모두 부역의 인물들에서 건국되었고, 이러한 사실들은 고구려와 백제의 초기 무덤이 모두 돌무지 무덤 양식이라고 하는 것에서 증명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배운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가를 봅시다. 그러면 5호가 흉노 저강갈 선비죠. 화북지역으로 세력을 확대하면서 한족의 지배층이 건강으로 이동했다. 5, 16국 시대의 시작이죠. 영가의 난 313년을 계기로 이제 5, 16국 시대가 전개가 됐던 겁니다. 자, 그럼 1번 봅시다. 가. 5대 10국 시대의 분열을 가져왔다. 5대 10국 시대는 당이 멸망하고 나서 당 말기에 각 지방을 통치했던 이 절도사 세력들에 의해서 결국 중국이 갈갈이 찢어졌죠. 그래서 그 중에서 5대 가운데서 이제 후주의 절도사였던 조강윤이 결국 중국을 재통일하고 송을 건국을 했었죠. 그 다음에 가. 금의 화북지역 장악이 이동의 원인이었다. 죄송합니다. 자, 금이 화북지역을 장악한 건, 이 가시기보다 한참 뒤죠. 이건 4세기 때문에, 4세기 때고, 금의 화북지역 장악은 12세기쯤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가도 아니고요. 3번. 스에키 제작에 영향을 줬다. 나가. 네, 이 스에키 토기는 가야 토기의 영향을 받아서 제작된 일본의 토기죠. 관련이 없고요. 4번 다. 백제가 한강 하류 지역에 상시하는 계기가 된 것은 장수왕의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의 천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 그 신라와 백제가 고구려 이런 장수왕의 남진에 대항해서 나제동맹을 맺고 대항을 했지만 결국 이 장수왕이 백제의 한강 유역을 빼앗아 가면서 백제는 어쩔 수 없이 웅진 지역으로 천도를 했고요. 그 다음 5번. 가와 나 모두 새로운 정권의 형성으로 이어졌다. 그렇죠. 백제의 건국과 그리고 요 남조 정권, 송제 양진이라고 하는 왕조가 이 남쪽에서 강남 지역에서 계속해서 들어섰었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죠. 3점짜리에 비해서. 4번. 다음 개혁에 추진된 배경으로 옳은 것은 제치 3사 조례사가 창설이 되어 왕한석으로 하여금 왕한석 나왔으니까 여러분 이거 뭡니까? 사실 밑에 나와 있는 뭐 농전수리법, 청묘법, 군수법, 보가법, 면역법, 시역법, 봉화법 이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고 대상인과 지주의 이익을 억제하고 자영농을 육성하기 위한 법령이었죠. 무엇보다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지정의 확보를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일단 송은 이 절도사의 횡포를 아주 똑똑히 목격한 그리고 그 자신이 절도사였던 조가군에 의해서 건국이 됐기 때문에 철저하게 문치주의를 표방했었죠. 하지만 이런 문치주의 표방이 결국 국방력의 약화를 갖고 왔고요. 결국 그래서 송 주변을 위협하던 서하라든가 거란의 위협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현상을 갖고 왔고 결국 여러 차례 유목민족과의 전쟁은 송으로 하여금 심각한 경제적 소모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신종이 왕한석을 중용해서 왕한석으로 하여금 개혁을 추진케 했었죠. 자, 이제 답은 바로 4번이 찾아지죠. 고려가 동북구성을 축조했다. 1번이죠. 이거는 12세기 일이고요. 여진의 위협 때문이죠. 그 다음 2번. 여진족이 통일되고 금이 건국되었다. 이건 여러분 이 이후의 상황이 되겠고요. 3번. 두 차례에 걸친 일본 원정이 실패했다. 일본 원정을 두 차례에 걸쳐 시행했다. 이거 몽골 이야기죠. 몽골이 고려를 강제로 동원해서 두 차례 일본 원정을 시행했었죠. 하지만 태풍이 불어서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주원장이 강남의 난쟁을 중심으로 명을 건국했다. 이거보다 한참 뒤에가 되겠죠? 14세기입니다. 그래서 원나라의 집권력이 약화되면서 결국 곳곳에서 중국 농민들의 봉기가 잇따랐고 한족 농민들의 봉기가 잇따랐고요. 그 봉기를 이끌던 주원장이
마침내 명을 건국하고 원나라를 북쪽으로 쫓아내 버렸습니다. 자, 5번입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실 전 사진만 봐도 알아요. 쿠빌라이죠. 쿠빌라이죠. 자, 그는 1260년 카네지에 올랐다. 카라코름에서 대도로 천도하고 그를 원으로 바꿨으며 중국식 연호와 관료제를 수용했다라고 합니다. 오, 미안합니다. 안 나왔네요. 자, 여러분, 이 원에서 황제를 딱 두 사람 기억하면 되죠. 처음에는 칭기스칸, 그 다음에 두 번에는 쿠빌라이. 이 둘만 기억하시면 돼요. 칭기스칸은 몽골 제국의 건설, 그럼 쿠빌라이는 몽골 제국을 중국식 왕조 체제로 전환시킨 사람이죠.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몽골 제국, 거대했던 몽골 제국이 이 중국의 영역과 죄송합니다. 제가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이 중국과 몽골 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떨어져 나갔죠. 4개의 한국, 차가타이 한국, 오고타이 한국, 이란국 뭐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이제 쿠빌라이 때 중국식 왕조로 완전히 정착을 했죠. 그 증거가 충원지대의 수도였던 카라코름을 버리고 지금의 베이징, 대도로 천도를 했고 나라 이름도 한 글자 중국식 원으로 바꿨죠. 그래서 이 쿠빌라이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는데 쿠빌라이 때는 아주 끝까지 버팅기고 있었던 남송을 정복을 했고요. 중국 전체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쿠빌라이의 정복 사업 가운데 가장 유명한 건 남송의 정복이 되겠습니다. 자, 1번 쌍성 총관부를 공격했다. 쌍성 총관부는 14세기 공민왕이 원나라의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원이 지배하고 있던 한반도 동북 지역 있죠? 이 철령 이북 지역을 철령 부근을 이제 빼앗아 온 거죠. 다시 되찾은 거죠. 빼앗아 온 게 아니라 되찾아온 거죠. 2번 정의대 장군의 칭호를 받았다. 정의대 장군은 쇼군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이제 일본 이야기가 되겠죠. 3번 중앙아시아의 호라즘을 정복했다. 칭기스칸 이야기입니다. 4번 후진으로부터 연운 16조를 넘겨받은 건 거란이죠. 거란. 5대 19개 혼란 속에서 거란이 이 5대의 한 국가였던 후진에게 후진으로부터 베이징, 지금의 베이징이 포함된 연운 16주, 화북 지역의 일부였는데요. 이걸 넘겨받게 됐고요. 이후 송이 건설하면서 이 연운 16주를 되찾기 위해서 거란과 피 터지게 싸웁니다. 전연의 맹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네. 다음 가보겠습니다. 6번. 가 승려의 활동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 당의 승려로 8세기 중엽 일본으로 건너갔다. 감진이죠. 자, 1번. 대안탑 건립 과정을 알아본다. 현장입니다. 2번. 일본의 계율이 전래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당의 승려로 일본에 건너가 계율을 전해준 사람. 감진이죠. 3번. 호류사 5층 목탑의 건립 배경을 파악한다. 호류사는 아스카 문화를 대표하는 그런 유물이 되겠습니다. 호류사는 그래서 이 아스카 문화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삼국 불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화려하게 꼽힌 일본의 불교 문화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 호류사 금당벽화를 그린 사람도 고구려의 승리였던 담쟁이기도 했고요. 이제 종이와 먹 제조법을 일본에 전수해주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4번 쇼토크테제 스승이 된 승려를 조사한다. 고구려의 승리였던 해자죠. 5번 입당 구법 순례 행계를 저수는 인물 옌린이죠. 옌린하면 뭘 같이 떠올려야 되죠? 장보고가 설립한 적산법화원이 되겠죠. 7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유학 학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색 선생이 이색을 보면 그냥 자동적으로 사실 성리학이 떠올라야 돼요. 뭐 주위의 성명과 도덕의 설을 뭐 나오고 뭐 정몽주, 이승인, 하륜, 뭐 권근 뭐 이렇게 딱 나오죠. 유명한 사람들. 나 정도전처럼 끝판왕 나왔고요. 네, 그래서 이 성리학에 대한 설명인데요. 성리학은 이제 남성 때 주위에 의해서 집대성됐고요. 고려 말에 들어옵니다. 고려 말에 안향이라는 사람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 성리학을 여기 나오는 정몽주, 이색, 뭐 이승인 등등 이른바 신진 사대부들이 열심히 수용해서 연구했어요. 자, 이들은 왜 그렇게 성리학에 주목을 했는가? 성리학을 어떻게 생각했다?
고려 말의 여러 가지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을 했다. 성리학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변적 이미지와는 다르게 굉장히 초창기에는 실천적인 성향을 띠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신진사대부들은 이 성리학의 여러 서적 가운데서도 도덕교과서죠. 일종의 소학과 주자가래를 굉장히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도덕교과서를 강조했던 이유는 뭘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개인의 도덕성을 바로 잡아야 고려사회의 여러 가지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소학과 같은 이 도덕 의례서에 이 보급을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아무튼 성리학에 대한 이야기가 됐고, 한대 율령 형성의 토대가 됐다. 율령은 유가와 법과의 결합으로 탄생을 했었죠. 이때 아주 성리학 율령이 형성됐을 때 한나라 때는 성리학이 만들어지지도 않은 시점이죠. 아시다시피. 그 다음 2번 오경정의의 편찬으로 집대성된 건 이 훈고학입니다. 오경정의 공영달이죠. 당 때부터 오경정의가 편찬되면서 다양한 유교 경전의 해석이 하나로 단일화됐어요. 그래서 과거 수험 서적으로 활용되기도 했었고요. 이 오경정의가 편찬되면서 유학 붐이 일어나게 됐지만 한편으로는 유교 경전의 다양한 해석을 하나로 통일함으로써 훈고학의 발전을 저해한 그런 악영향도 끼쳤었습니다. 3번 나라 시대의 제도 정비에 영향을 주었다. 이것도 훈고학이고요. 자, 4번 조선에서는 이왕 2. 네, 그렇죠. 우리 천원사마와 오천원사마. 대표적인 조선 성리학자죠. 이 이왕과 이의 연구에 힘입어 조선 성리학의 수준이 중국을 뛰어넘기 시작합니다. 5번 발해 중앙 정치조직 정비에 이용됐다. 이거는 이제 유효형 이야기죠. 8번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너희가 처음에 적에게 포로가 되어 이끌려 다니는 것은 너희의 본 마음이 아니라 도망쳐 나오다 외적에게. 자, 이 외가 아니라 요 외죠. 뭐 일본이 들어갔으니까 이거 임진왜란이죠. 그죠? 뭐 그 밖에도 힌트를 찾아보면 명군이 황해도와 평안도에 가적하며 그지? 뭐 명나라배 조선배를 합쳐서 뭐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죠. 임진왜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북로 남해의 교가를 1번 북로 남해의 교가를 갖고 왔다. 북로 남해는 이것보다 이제 이전 시기가 되겠죠. 명나라가 북로 남해의 화를 입고 상당히 고통을 겪죠. 그럼 2번 여진족의 성장에 영향을 주었다. 그렇죠. 조선에서 명나라, 조선, 일본이 한데 어울려 싸우고 있는 틈을 타서 만주 지역에서 여진족이 성장하고 이후 후금을 건국하죠. 그리고 명과 조선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3번 북학론이 제기되는 계기가 되었다. 북학론의 제기는 병자호란 이후에 연행사로 이 젊은 서울 이 집권층의 젊은 양반과 자제들이 파견되면서 청나라의 발전성을 목격하죠. 타도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청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놀란 그들은 청의 문물을 수용하자는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게 북학운동이죠. 4번 신명백운정청이 빈미가 되어 발발한 게 병자호란이고요. 5번 국왕이 남한 해상으로 피신해서 항전했다. 45일간 역시 병자호란이죠. 9번 다음과 같이 파견된 사절단이 활동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뭐 조선에서 이렇게 거쳐서 일본으로 건너간 거? 뭐야 이거 뭐 고대 시대 도래이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오사카 이건 몰란다 하더라도 에도에서의 사절단 항렬 에도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여러분 어떤 시대야? 에도막부 시대죠. 에도막부 시대 조선에서 일본으로 넘어간 사람들 통신사라고 하죠. 총 12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국교를 조선과 일본이 서로 단절했죠. 조선이 국교를 단절했죠. 당연한 이야기지만. 자 그러다가 기후 약조를 체결하고 국교를 재개하고 제한된 형태의 무역을 감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에도막부가 조선에게 요청을 한 결과 국교가 다시 재개가 됐고요. 통신사를 파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파견된 살단이 활동하던 시기는 에도막부 조선 후기가 되겠죠. 1번 성리대전을 편찬하는 학자. 성리대전은 명의 3대 황제였던 영락제가 편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14세기죠. 14세기, 15세기 초반이구나. 그 다음에 해적을 소탕하는 청해진 병사. 후세기 한참 이전이다. 장보고, 그지? 3번 감압을 가지고 중국으로 가는 일본 상인.
가만무역은 일시적으로 15세기에서 16세기까지 행해졌었죠. 누구랑? 명과 누구? 무로마치 막부. 이건 에도 막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산긴 고타이를 위해 이동하는 다이묘 행렬. 그렇죠. 에도 막부는 막번 체제를 통해서 일본을 운영해 나갔는데요. 막번 체제의 핵심이 바로 뭡니까? 다이묘 통제였고요. 그 다이묘를 통제하기 위해서 에도 막부가 실시한 제도가 산긴 고타이제도죠. 5번. 무역 항인 병난도에서 인삼을 구입하는 외국 상인. 병난도 나오는 거 보니까 고려시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각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시된 자료는 가와 서강계가 가능한 기하 원본과 그들의 초상이다. 가는 천주 시리를 저술하고 서양 문물을 중국에 전파하는 데 기여했다. 기하 원본, 여기서 좀 어려웠으면 천주 시리를 배웠으면 기억하면 좀 쉽겠죠. 누구예요? 마테오 리치죠. 예전에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했던 기억나네요. 그죠? 광동 지역에서 중국어를 수년에 걸쳐 익혀서 이, 이 천주교를 지배층의 대상으로 뿌리기 시작했죠. 그죠? 이 중국의 특징을 아주 잘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천주시리가 이때 어, 천주시리가 이 조선에까지 전해지면서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천주교가 퍼지기 시작하게 됐었죠. 자, 그러면 이 사람 한번 봅시다. 마테오 리치에 대한 설명이죠. 해체 신설을 가능했다. 난학이죠. 스키타켄 파쿠가 되겠고요. 2번 고려 만국전도 많이 나오죠. 정밀한 세계지 됐던 고려 만국들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조선에도 많이 들어왔었죠. 3번 조선에 표척한 유럽인 뭐 벨테브레와 하멜 등이 생각나네요. 4번 전래 문제로 중국에서 쫓겨났다. 마테오 리치는 전래 문제가 불거지기 이전에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5번 그러니까 마테오 리치는 명, 그리고 청나라 때 활약하던 선교사 명 더 있죠. 누구? 아담샬. 누구랑 친했었죠? 조선에서 소현세대랑 친했었잖아요. 그지? 그 이유니까. 그리고 5번 청에서 실현력 편찬을 주도하게 됐습니다. 이거 아담샬 이야기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여기까지 끊고요. 다음 시간에 1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